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통보한 상황. 2차 소환에는 응할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보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죠.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출석 요구서는 성탄절이에요. 25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라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소환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번 2차 때는 출석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좀 촉박하다 제 그렇습니까? 느낌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내란죄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예. 지금 변호인단 구성이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즉각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저께입니까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내란죄가 법률적으로 구성이 안 된다. 내란죄 구성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법리를 다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25일은 제가 볼 때 조금 촉박하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수사든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네.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예.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고 응하지 않을까. 그렇죠. 조만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겠습니까? 글쎄요, 뭐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 국민들이 보시기엔 지금 좀 답답하고 흐름이 그럴 텐데 제가 볼 예. 때는 엄중한 사안이니까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라도 조금 기다려주는 게 어떨까 싶으네요. 네, 뭐 변호인단 구성이라든지 경호 문제 협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조기현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2차 소환에 응할 것 같으세요? 안 나오겠죠. 의도적 지연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형사 공판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판 절차에서는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 반박을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하지만 네. 이건 수사입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어떻게 모의되고 실행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고 이미 주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다 구속됐습니다. 수사에 응하라는 겁니다. 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한 내용이 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진술하고 밝히고 법리적 대응은 그 다음입니다. 거기 수사 기관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를 주장할 단계가 아닙니다. 당장 출석에 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연을 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 수사기관 간 혼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공조본 공수처에서 25일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구인 절차를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체포영장 청구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출석이 안 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 관련 심판 뭐 서류들 보내는데 지금 3차례 반송됐다고 전해진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송달 완료가 안 됐다는 예. 게 지금 표면적인 이유인데 이 부분도 역시 지금 이제 투트랙 아닙니까? 하나는 수사 대응이고 하나는 네.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한 대응인데 변호인단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고 법리를 둘러싼 법리 다툼에 임할 기본 준비가 안 됐으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27일 날 준비기일을 잡아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이 거대한 사건이요. 하나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게 있고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서 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네. 본질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예.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는 송달 방식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 오늘이 27일 준비기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준비기일을 연기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행하지 예.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뭐 저희가 조금 전에 또 화면도 보여드렸어요. 송달 간주로 적용을 검토하겠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종 결정 23일에 낸다고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2번 항목 있잖아요. 조 변호사님 저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송달 간주 말씀인 거죠? 예, 지금? 예. 그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관저, 집무실 등 대통령 소재지에 해당되는 곳에 인편, 우편 뭐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19차례 송달 시도를 했는데 송달이 안 됐죠. 이건 송달이 안 된 게 아니라 송달에 불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송달 관련 이 규정에 송달 간주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일반 재판에서는 뭐 공시 송달 절차가 있는데 네.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내용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송달되고 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송달한 서류가 이 국회 소추 의결서입니다.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이고 또 관련돼서 절차 안내지일 텐데 이런 내용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송달된 걸로 간주해도 이 변론 그 헌법재판 준비 절차의 준비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답변서 제출도 당연히 지금 준비되고 있었어야죠. 이제 그런 거 고려하면 아마 23일에 굳이 이 상황에서 뭐 기일을 연장한다거나 기회를 더 준다거나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지금 아까 보신 대로 송달 간주 처리를 하고 예정된 기일대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송달 간주 저 부분에 대해서 부원장님 어떤 생각하세요? 송달 방식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정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네. 뭐 송달 간주라는 게 뭐 특정한 시점까지 특정한 장소에다가 서류를 둔 걸 송달한 걸로 본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뭐 기존의 다른 재판 심판에 응하듯이 사례 적용하듯이 송달 간주를 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뭐 공개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할 사유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뭐 현실적인 여건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요. 예. 송달 간주라든가 이런 방식 말고 준비 기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 재조정하고 하면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송달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 전후 상황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상원 전 사령관 점집에서 이 계엄을 모의했다는 관련한 그런 수첩도 지금 확보됐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사전 모의를 같이 했다는 예비영 대력도 지금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아예 이거 관련해서도 포기를 한 상황인데 자, 이 수사는 계속 지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 내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수사가 진척되는 거는 뭐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내란죄 범죄 혐의 구성을 위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내란죄는 뭐 내란죄 우두머리가 있고 주요 종사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든 공조수사본부든 뭐 내란죄 우두머리를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제는 이제 내란죄 혐의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사 초기에는 이를 집행했던 특전사라든가 뭐 수방사라든가 여기에 수사력이 모여졌다면 지금은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사전 모의가 있었다면 내용이 뭔지 그리고 기획자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내란 혐의에 저촉될 수 있는 뭐 지시사항이나 집행사항이 있었는지 예.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사 과정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모의 단계 그리고 사전에 기획한 사람이 있었는지 쪽으로 그 집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입증이 돼야 내란죄 우두머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고 혐의를 다툴 수 있다고 지금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거니까요. 예. 수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정상으로는 본질이나 본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대목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누가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현장 주요 종사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간 건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지금 다투게 될 전 단계까지 왔다. 그러니까 임박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일단 수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지금 부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건 내란죄 본질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12월 3일, 4일 당일의 상황에
위주로 보여졌지 않습니까?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되고 선관위에 투입되고 그래서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건 12월 3일 이제 이 자체만으로도 물론 이 헌법기관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선관위의 기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내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실제 지금 문상호, 노상원, 정보사령부 라인 특히 예.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예비역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핵심 임무를 수행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국회를 장악해서 계엄을 유지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가 이 내란상의 국헌문란의 어떤 목적과 내용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서 부정선거 논란을 확대하고 선관위 직원들 30명을 체포해서 어떤 내용의 진술을 받아낸 다음에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실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확실하게 준비돼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미 드러나고 있는 노상원, 문상호, 정보사령부 라인의 이번 내란에 기획된 내용들이 아마 확실하게 수사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 위원장님, 그 쟁점 중 하나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있었던 날 국회에서 뭐 끌어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성립되느냐 이 부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서 이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증거가 혹은 뭐 발언들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믿고 싶은데 믿어질 수가 없을 만큼 이제 다른 진술들이 있었잖아요. 글쎄요, 물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담긴 메모라든가 근데 뭐 비화폰으로 하고 그랬으니까 이 그렇죠. 물증을 만약에 못 찾는다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전화가 비화폰이기 때문에 직접 예. 지시한 내용이 녹취되거나 녹음된 내용은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지시를 받고 그 시점에 메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 등의 진술이 있는데요. 특히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국회에서의 진술이었습니다. 일단 여러 명이 동일한 취지와 동일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대통령의 지금 얘기처럼 체포의 지시를 한 바 없다. 그리고 뭐 질서 유지만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진술들이 있고 그 진술 자체도 신빙성이 높은 국회에서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저런 방식으로 부인한다고 해도 예. 대통령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증언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죠.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니 근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회 계류로 해제되고 난 뒤에요. 네. 곧바로 곽종근 사령관 같은 사람은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에 울먹울먹거리면서 뭐 오만 얘기를 다 했는데요. 그 사람은 계엄 결의가 국회에서 해제된 이후부터 방어권 행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시켜서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나는 죄 없다 시켜서 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고 그게 무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무슨 메모가 있다든가 문건이 있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녹취록이 있다든가 그런 식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놓는 논리를 가지고 대통령을 덮어 씌워서 그렇게 지시했다고 단정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죠? 이거는 양쪽의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고요.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헌재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물리력으로 헌법기관의 권한을 제약하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막았다.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일부 인사들의 말만 가지고는 단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예. 국회 상황으로 끝났으면 뭐 그렇게 주장하면서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선관위에도 계엄군이 투입됐고요. 선관위 직원 30명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건 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추후에 출석하고 그러면서 무언가들이 또 밝혀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지금 뭐 임명권, 거부권 이걸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좀 워낙에 큽니다. 이제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좀 쟁점이 쏠리고 있는데 조 부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당연히 내란 특검법 이 김건희
여수 특검법은 당장 공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수사기관 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과정에서 확보된 어떤 증거들이 향후 공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해서 인지된 사건으로 내란죄를 같이 묶어서 수사하는 방식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돼서 김용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다 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경우에 또 기소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못합니다. 그러면 또 검찰이 기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초동 단계의 수사는 굉장히 속도전 있게 검찰, 국수본, 공수처가 진행하면 되는데 이후 기소하고 기소 유지, 그러니까 공판 단계에서의 문제까지를 고민하면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됩니다. 근데 일단 상설 특검에 대해서 임명 요구를 국회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 공포 기한인 끝까지 이제 버티지 않을 것이냐라는 예. 전망이 우세한데요. 아마 민주당과도 여러 소통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지체하거나 마지막 예. 기한까지 붙잡고 있을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통과된 법률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나 필요성도 예. 높기 때문에 당장 법률안은 공포해야 되고 상설특검 임명 요구도 국회에 해야 되고 이때 헌법재판소 3인에 대한 처리가 국회에서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경우에도 즉각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야당에서는 선제적 탄핵 가능성도 거론을 하면서 압박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뭐 내원탕을 왔다 갔다 하죠. 이재명 대표 뭐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나오니까 또 뭐 뒤집어 씌웠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 권한을 행사할 때 뭔가 이렇게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법률상으로는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게 적법한지 헌법에 맞는지 법률에 맞는지 이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선례가 있는지 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거부권하고 인사권인데 거부권은 2004년도에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례 했습니다. 사면법하고 거창 사건 특별법 때문에 했는데 그 당시 사면법이 뭐냐면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제약하는 법을 냈기 때문에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헌법상 위헌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요번에 그 농업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내용을 보면 위헌성, 헌법상의 자유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타당한 이유로 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그다음에 인사권 문제도 역대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결되기 전에 네. 장관급 이상을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한교안 권한대행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 한 거이기 때문에 네. 이 사례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인사권도 그렇고 거부권도 그렇고 전례를 보나 법률적으로 보나 민주당이 주장한 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내란 특검도 특검 추천 권한에 있어서 지금 위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소 조항을 그럼 민주당이 바꿔서 나오든지 이게 뭐 수적으로 우시하다고 해서 밀어붙이면 다 되고 국회에서 우리가 통과시키면 네가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두 그건 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 참여 공식화했습니다. 뭐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뭐 이렇죠.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했을 때 야 다수당의 입법 독주 힘으로 이제 정권도 접수하려고 하는 듯이 보이는구나.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는 압박으로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었는데 사실은 여야가 국정이나 민생을 위해서 협의해야 된다. 또는 국회와 정부가 민생이나 국정을 위해서 협의해야 된다는 그 명분을 사실은 거부하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민주당의 의도를 빤히 알지만 거부하고 가기 어려우니까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이 받아들이기로 한 거고요. 했으니까 출범은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협의 주제에 대한 부분,
뭘 협의할 거냐고 선정을 할 때 예.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독주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야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는 주제에 한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걸 정치적인 주제로 민주당이 발전시켜서 가는 이건 안 된다 이런 것이고 예. 그리고 협의가 된 내용도 만장일치가 됐을 때 발표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정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을 위한 협의체인지 실무 협의인지도 아직 성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누가 참여할지도 지금 뭐 갑론을박이 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부터 해서 준비 단계를 거쳐서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 여야가 충돌할 만한 사안들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협의체가 일단 구성은 된 건데 잘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이 협의체 명칭을 뭐 국정 안정 협의체든 여야정 협의체든 지금 여당이 먼저 요구해서 야당이 협조를 구해도 좀 부족할 판에 먼저 제안한 거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지금 이 상황으로 끌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늦었지만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시급한 경제, 민생, 또 외교, 안보와 관련된 주제들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이거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여기에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개입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뭐 당연히 국민들도 계속 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까지 거부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태도가 아니란 걸 보여준다고 하면 운영이나 또 당장의 어떤 시급한 현안의 처리에 어떤 성과를 분명히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그래도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해야 한다는 얘기는 해주셨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당 상황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비대위원장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두 명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적절할까요? 그러니까 또렷한 뭐 예.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눈높이에 맞는 뭐 방법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당내 상황이 워낙 복잡하고 말씀하시는 국민 눈높이라는 거는 어떤 뭐 기준입니까? 쇄신하라, 확 바꾸라 뭐 이런 걸 텐데 지금 최선을 강구하기는 당내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거든요.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당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뭐 지도력이 부재하니까 막 이게 탄핵 국회 가결 과정에서의 뭐 찬반 논란도 분열거리가 되고 그 위에 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비대위원장이 누가 해야 되는지 가닥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도력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지도력을 세우려면 예. 당내에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당내 여러 가지 그 탄핵 그 국회 표결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 절대 다수가 사실 탄핵 반대파 아닙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끌고 이끌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첫째, 그러니까 예. 그분들의 마음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당을 잘 알고 당에서 뭐 당을 운영해 보거나 당내에서 지도력을 행사해 보거나 했던 분들 중에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람이랄까요? 가급적 할 수 있다면 친윤 색깔이 짙은 분보다는 예. 좀 옅은 분. 그다음 영남민 기반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부권이나 수도권 출신 중에 뭔가 조화로운 통합 능력이 있는 분이 나오는 수순으로 예.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직접적으로 인물 이름은 하나도 언급은 안 해주시네요. 네, 지금 그건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 예. 수도권 기반의 분들을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나경원, 권영세 이렇게 좀 거론이 많이 됩니다. 두 분 다 수도권 네, 지역구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절대 다수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탄핵에 반대하고 있고 그들을 잘 이끌려면 어느 정도는 좀 경륜 있는 인원이어야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조금씩은 해주시는데 좀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전제가 깨지지 않으면 이 위기 상황을 극복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전제는 뭐냐면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이 다수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 리더십이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지금 국민들의 인식과는 완전히 괴리돼 있는 거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에 같이 호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네.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는 완벽히 다른 리더십이 아니라면 위기 국면을 수습할 수 있는 지도부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는 그러한 그 역할에 부합할 만한 분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미국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국 지사장이라든지 빅터 차 등 뭐 이름 많이 들어본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우리나라 현 정치 상황 K 드라마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정치 문화와 구조적 문제를 탄핵 정국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어떻게 좀 들으시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너무 극적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이게 지금 뭐 2막이라고 지금 상황이 2막이고 3막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랬죠. 않습니까? 마틴 집 3막 부장 초입 이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비상계엄 선포까지의 과정에서 뭐 여야 충돌이라든가 영부인을 둘러싼 무슨 명품백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입부였고 이제 그 비상계엄과 탄핵 가결 예. 이게 이제 2막이고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아마 그분도 결론이 궁금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나는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6시간 만에 국회가 그 계엄 해제를 했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께서 그거를 또 해제를 했고요. 예. 여기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절차가 비록 복잡하기는 해도 예. 3막에서요.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갈 거다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뭐 빅터 차 같은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 지금 5년 단임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은 성자 독식 패자 전몰이기 때문에 대선에 딱 치는 순간 치는 쪽은 바로 그때부터 차기 대선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제 5년 내내 대선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사사건건 충돌하고 붙고 프레임 싸움하고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들이 편안한 정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얘기대로 적정한 시점에 87년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개헌이라든가 그다음에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총의를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집중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짧게 좀 부위원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뭐 한국의 정치 문화 구조 탓으로 탄핵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 세 번의 탄핵을 평면적으로 놓고 그렇게 볼 일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부터니까 실질적으로 그 위헌 위법적인 대통령 행위를 국민들이 시민적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이번의 경우도 내란 또 이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이례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주권의 실현 또 시민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이 탄핵의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말씀 잘 나눠봤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